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향후 과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의 흑역사는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 검찰보다는 조금 더 반성을 해왔어요. 소위 말하는 진실화해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다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그래도 법원에서는 좀 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같은 기능을 간간히 하면서 재심 판단을 해왔죠. 예를 들어 인혁당 사건은 자신들이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도 불임 사건도 이건 불임 사건에서 노무현이 빡치게 만든 사건이죠. 노무현을 빡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이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각종 용공 조작 사건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해줌으로써 그 가족들이 명예가 회복되었죠. 그렇지만 국가범죄 또는 국가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배상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요, 지금. 그때 그냥 판결하면 얼마 찔끔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한 인생을 다 망쳐놨는데. 가족을 전체가 멸문지화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한두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 기본법에는 아예 정해놨어요. 34조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국가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되고 그 잘못이 그 공무원 개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 개인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법행위, 잘못된 행위, 법을 왜곡하거나 사건을 조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법 왜곡죄라는 것은 일방에 유리하게 되도록 처분하는 것, 의도적으로 그렇게 처분하는 것을 법 왜곡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독일 헌법에 보면, 독일 형법에 보면. 사건 조작죄는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든다든지 있는데 없다고 말한다든지 그런 건 조작한 거죠. 그런 조작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입법화해. 우리는 이 법 왜곡죄도 없고 그 사건 조작죄도 지금 없습니다. 그걸 빨리 형법에 집어넣어서 그 조작하는 그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다 꺼내서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 그렇게 한 검사, 그렇게 한 판사, 이런 놈들은 다 3대가 패가망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린 너무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이 과제를 꼭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 정치권이 그것을 하도록 그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에 눈을 뜨고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만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많은 그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그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바쁜 일이 많이 있어서 당면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22대 국회 내에서 이거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세 번째, 판사들의 비리와 전관 예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재판 결과를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판결문이 공개됩니까? 왜 공개 안 하죠? 공정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공정하면 떳떳하죠. 다 공개를 해야죠. 사법 선진국은 다 공개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증거에 따라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떳떳하잖아요. 판사들도 다 공개하죠. 법원과 재판을 위해서, 올바른 법원과 올바른 재판,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서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현대화해야 됩니다. 이거 일제시대 때 하던 방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아가 판사들을 위한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해요.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는데 자기들끼리 법원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공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지금 AI 시대에 들어와서 AI의 발달 과정은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근 300년간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챗 GPT 쳐봐요. 그러면 득달같이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줘요. 그리고 자기가 해석해줘요. 진짜 어떤 출처는 엉터리 같은 것도 있어요. 내가 출처를 꼭 보거든. 어떤 출처는 진짜 엉터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출처를 내가 일일이 찾으려면 막 내가 손가락이 아팠잖아. 이 챗 GPT 안 나왔을 때는. 이제는 손가락이 아플 일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물어보면 되거든. 물어봐. 이거 언제, 어디 이제 출처를 대라. 이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출처를 다 찾아줘요. 못 찾는 건 못 찾겠다 그래. 그래서 직접 찾아보시라고 그래.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런 시대에, 민중은, 시민들은 이런 시대에 사는데 판사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윤석열 내란 수괴범을 감옥에서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규현이 이 빌어먹을 놈은 거기다가 하면 안 돼요. 그 재판부잖아, 그 지금. 내란죄 관련자들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15부인가 25부, 형사부 25부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부장판사 하는 놈이 지규현이라고. 어떤 어르신이 페이스북에다 쓴데,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면서 열불을 써서 댓글 달았다고. 아니, 피는 말랐고, 대가리에 피는 말랐는데, 74년생인가 그러니까.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법원이 낙후돼 있는지. AI 판사가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공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법원 자체가 분권화돼야 됩니다. 기능별 분권화가 일어나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이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노동재판, 사회재판, 재정재판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법원이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는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 법원 체계를 쭉 훑어보면서 내가 법을 알겠어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빨리 이렇게 분화시켜야 돼. 이게 다 대법원이거든요.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권하면 돼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또 대법원의 부원장이 6명인 거예요. 5명인 거예요. 그 재판을 전문화해야 돼요. 대법원도 반드시 분권화해야죠. 대법원 14명으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독일은 대법관이 몇 명이냐? 300명이 넘어요. 내가 조사한 340명인가 330명인가 그랬어요. 전국의 주요 도시별로 대법원을 분산 수용해서 꼭 한 도시만 두지 말고 독일처럼 5개 도시에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원의 재판에는 반드시 그래서 참심제 또는 배심제를 해야 됩니다. 나는 참심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배심제는 미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배심제를 해도 나는 안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은 방식이니까 하지만 나는 참심제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대륙법 개통에는 참심제를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참심제를 합니다. 시민이 판사의 자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법률 전공자가 아닌 일반 시민 25세에서부터 70세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일반 시민, 법적 업무를 하지 않는, 법률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을 랜덤하게 추천받아서 정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반 시민으로서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의회에서 선정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선정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1차 스크리닝을 의회에서 하고 2차 스크리닝을 법원에서 골라서 자기들과 같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판사, 시민 판사죠. 그 시민 판사들과 그 직업 판사들 사이의 권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5천만 명의 인구 이상을 가진 나라 중에서 사법제도의 시민적 신뢰도가 압도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법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판사의 수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3천 명이죠. 2만 명이 넘고 이런 시민 판사가 6만 명이 됩니다. 6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임기제예요. 5년 동안 딱 시민 봉사하고 자기 생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5년 임기 동안에 자기 경제적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 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법을 다루는 사람과 시민들 사이에 아무런 간극 없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미카 키무라님, 소장님의 강의는 가장 적절한 시대에 맞춰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잘 이끌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민주주의 체계가 글로벌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거예요. 87년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됐습니까? 40년도 안 됐어요. 38년째잖아요. 38년 만에 이렇게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가 인류 전체를 통해서 없습니다. 근데 아직 취약한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그 취약한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정치 제도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 그 취약함을 그대로 드러난 게 이 사법제도예요. 왜 시민판사와 직업판사를 같이 재판을 못합니까? 법률이라는 건 상식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특히 뭐예요? 특히 형사재판은 진짜 상식에 의한 재판이에요. 독일 같으면 경찰이 다 수사해서 그걸 한번 스크린합니다. 누가? 검사가 스크린해요. 여기에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나?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그 수사 과정에 있을 수 있나? 법률 판정을 경찰관들이 잘못한 게 있나? 이런 걸 스크린해서 기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검사가 기소합니다. 그래서 독일 검사들은 그냥 행정공무원이에요. 법률가로서 행정공무원으로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기소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기소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기소 기각하는 거죠. 법률가로서 판단을 하는 것은 검사가 하지만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요?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시민법관이 같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몰상식한 판단이, 지규현처럼 몰상식한 판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